7월 14일 금요일 학교에 가니 형들이 재밌는 걸 갖고 놀고 있었다. 반짝반짝 불빛이 나오고 칙칙칙 소리가 났다. 신이 난 아이들이 형들을 따라갔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새까매졌다. 친구 명식이가 죽었다. 형수는 손가락이 잘린 채 울고 있었다. 어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너무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70여) 년이 흘러 디뎌보는 학교 계단. 발걸음을 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거리며 아이들과 마주합니다. 그날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느닷없이 날아온 파편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을 거란 것을. 드넓은 백사장 앞에 설 때면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와 발목을 잡습니다. 바닷물로 피 묻은 책상을 씻던 선배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9월이 돼서 계약을 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지금 물 떨어진 것처럼 촌농처럼 핏자국이 뚝뚝뚝 있는 거야. 고학년들이 책상들을 이제 두 사람이 책상 하나씩 날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씻는 것도 기억에. 책상에 누워 죽어간 아이들은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을 오래도록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국민학교 당시엔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숙직을 할 때마다 그게 떠올라가지고 무서워서 숙직 때마다 그거 떠올라가지고 밤중에 그래서 숙직하는 거지 막 몸살 나겠지. 끔찍했던 폭발은 1950년 7월 14일 오전 10시쯤 표성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군인들 이제 그 주둔했던 그 교실에 가가지고 이게 돌아보니까 그게 그 참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 포탄이 있는 거야. 아이들은 그 포탄이 있는 줄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오니까 내도 그 애들 뒤따라서 그래서 교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를 통과하고
뜰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 장소를 옮겨서 한 두어 발짝 또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서 그 학교를 삥 돌아서 이제 운동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는 그 하얀 백해, 하얀 시멘트 같은 것들이 있어. 그건 화약이겠지. 그것을 손톱인지 뭔지로 뜯어내가지고 뒷뜰에 뒤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는 그 화단, 그 돌담 위에다가 조금 놓아가지고 돌로 탁탁 때리면 불이 파짝파짝 나고 멀리서 보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당시 제 나이가 11살이고 5학년 됩니다. 한 나무 밑에서 번쩍하는 성랑과 함께 꽝 하는 소리가 터졌고 동시에 하얀 연기가 올라왔고 또 어린이들이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망부석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마침 어느 한 선생님이 교회대에 올라가더니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고, 그날 또 기억나는 것이 그 7월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났었는데 갑자기 장대비 같은 이런 소나비가 억수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만 동네 어르신들이 어린 것들이 죽었으니까 하늘도 불쌍히 여겨서 비가 내린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어릴 때 그 받은 충격이 지금 내가 80 중반이 된 노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있어 놓으니까 자꾸 굶어가지고 고름이 나가지고 그 치료를 갖다가 한 8년 했어요. 그러면은 유년 시절이 다 치료만 하다가 끝났겠네요. 치료만 하다가 끝난 거지 무슨 뭐. 그날 사고로 왼쪽 눈이 실명되고 가슴부터 다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박힌 파편은 11살 소년의 삶을 조각냈습니다. 5, 6학년 생도들이 그걸 가져가서 이 돌로 두드렸단 말이에요. 걔가 무슨 그 노란한 약들이 막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것만 생각났는데 그게 폭발해보니까 3시간은 기절돼버렸지 나도. 그때 즉석으로 한 22명 돌아가시고 한 이틀, 3일, 일주일 안에 또 7, 8명 돌아가시고 총계 32명 죽었어요. 산 건 나오나라.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조카뻘 되는 나이 윤택이라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하나밖에 없은 그 조카가 살려달라고 예고를 해놨어요.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마다 마음을 붙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고생 많았죠. 나 때문에. 이 병원에 갔다 와서 바닷물질 가고 밭일 하러 가고 그 여름에 땀 펄펄 흘리면서 업어서 그 하천수 표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표선초 한 귀퉁이에 서 있는 희생자 위령탑엔 당시 폭발 사고로 숨진 학생 18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5년 만인 2015년 이 위령탑을 세운 건 형을 잃은 동생들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봐도 승산이 없다. 90%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산이 없다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죄 없이 갔는데 그건 동생인 나라도 형님네 죽음, 그 애석하게 죽은 거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표선국민학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찾아갔고 이랬는데 군인들이 한 3개월여 주둔했었다. 근데 그날 폭파사고는 5월 29일 날 발발했었고 군인들이 철수한 날은 28일 날이에요. 2010년도가 이제 우리 표선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인데 그때 100년 사이에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마당에 이제 그 안타까운 사고를 이제는 좀 세상에 드러내놓고 좀 알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희생자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제적부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어려웠었죠. 이 폭발 사고 피해 학생 30여 명 가운데 4.3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은 13명뿐입니다. 유족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거나 4.3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이면 벚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농로. 전농은 전래와 농업을 합한 말로 제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농업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제주 미래교육원 일대가 해방 전후 제주의 최고 교육기관이던 옛 제주농업학교 터입니다. 4.3이 발발하면서 이곳에는 구연대를 시작으로 11연대, 2연대 등 군사령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군 토벌대는 옛 초등학교인 국민학교에까지 주둔했습니다. 4.3 사건 초기에는 군경도 무서워서 대개의 군경 토벌대가 주둔한 지역은 해변이었어요. 그 해변 중에서도 당시에는 큰 건물이나 또는 넓은 연병장 같은 만한 연병장으로 쓸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겠어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날은 슬프게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다. 운동장에서 꽝 하고 불발탄이 폭발하는 찰나 침묵으로 고요했던 짧은 순간이 지나고 아수라장이 된 운동장과 교실에서는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뒤범벅이 됐다. 교실과 운동장의 부상자들이 흘리는 핏물은 빗물과 섞여 곳곳에 피바다가 되었다. 1949년 3월 10일 표선국민학교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 서기국민학교에서도 광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비명이 퍼졌습니다. 마침 집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것을 언제면 비가 개고 집에 갈까, 어떻게 집에 갈까 하면서 교실을 나와서 앞에 교실 처마 밑에 서 있었거든요.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근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된 거는 몰라요. 그때 5학년 학생이 저를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줬다고 해요. 그날 다친 사람 중에서 저가 제일 중상자였고 다친 학생들은 28명이 다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5명이 죽었다고 배에다가 파편구멍이 7개가 있었고 다리 밑으로는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냥 닫혀 있었으니까 저 혼자 이제 그 희생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그때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걸 생각이 났어요. 다시 오고 싶지 않았던 학교. 곁에는 8살에 숨진 친구 김충광의 남동생이 함께했습니다. 누님 저 예. 사고 났던 데가 저쪽 출입문 앞에 쪽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중광이 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지금 76살이라는데 서근숙 누님이 그 어린 때 중광이 누님하고 단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숙이 누님 덕분에 근숙이 누님이 자료 냈던 거 또 기억해서 글을 써놓은 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유족 신청을 했더니 작년 4.3 때 그게 유족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렵게 찾은 학적부에는 폭발 사건의 사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교 측에서는 그 한자를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 그 보내달라 해서 보내온 거 보니까 그게 써 있어요. 사고 당시 교실에 있었던 고 김충광의 큰언니는 이제야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놀고들 이러는 도중에 뭔가 모르게 팡하는 소리가 나길래 이거 무슨 소리가 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연기가 그냥 연기가 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로서 내 동생이 어느 거라고 구별할 수가 없지요. 막 피들 막 나고 그냥 막 내중으로 양쪽으로 이쪽으로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라고 가져다가 장난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구련대가 여기 주둔하여 있을 때 이쪽에 버리고 가니까 애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때리니까 폭발이 터졌다. 이거를 제가 제 귀눈으로 다 듣고 구연대만 생각했어요. 이날 사고로 죽거나 다친 학생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2명입니다.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 있는 북촌 국민학교. 1949년 1월 17일 오전 11시. 이곳에선 쉴 새 없이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있던 8살 소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안도감보단 살아남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봉태기는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어요? 또 돌아올 수는 없나요? 집단 학살로 고아가 된 아이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를 맨날 기다렸어. 할머니가 이제 형제를 거두다가 능력이 안 돼서 외도 고아원에 간 거라.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어릴 때 이제 집에 왔나 봐. 외갓집에가 북촌 초등학교 가까워요. 보육원에서 꼬박 26km를 걸어 북촌 국민학교 주변을 맴돌던 소녀는 돌틈 사이에서 놀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릴 때니까 거기서 막 뛰어놀다가 그 나무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수리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수리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외도 보육원에 갖고 가서 꽁차도 차다가 손에서 뭐 하다가 뭐 생각지도 않고 뭐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다 보니까 팍 하니까 저는 살고 나가 두드렸는데 저는 살고 그 옆에 앉았던 그 친구는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원 할아버지. 희미해져가는 기억이지만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물은 눈에 선합니다.
이 정도 된 건데 그거 갖고 막 꽁차고 좀 친구들은 놀고 저는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셔서 손으로 이렇게 두들다 보니까 팡 거기 깨나고 보니까 이렇게 손도 이렇게 되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이 사슴 얘기만 하면은 들어가고 그냥 눈물부터 막 나옵니다. 펑 하는 소리만 듣고는 밖에서 외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는 누군가는 몰라 형인 줄도 몰랐지만은 막 몸에 피투성이고 탈탈 뛰고 있어요. 옆에 앉았던 사람은 관통이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우리 형은 이거 온몸에 파편 쪼가지고 얼굴이 제 형체가 아니었지. 주변의 따돌림을 받고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많이 멸시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손 없으니까 맨날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다 찌르고 다니잖아. 그러면 없이 여기고. 후회는 있지만은 뭐 어떻게 후회해보면 뭘 할 겁니까? 후회 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선이 완전 원인이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뭐 전부 돌아가 버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뭐 보육원에 가는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후회해보면 뭘 할 겁니까? 사.3 당시 주민 400여 명이 숨지면서 초토화된 마을. 집단 학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3년 후 학교 옆 빈집에서 놀던 아이들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잔디밭에서 누워서 둥글면서 돌인 줄 알아갖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아들이 그거를 팡한다고 해갖고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빙빙 돈 거지. 잡으면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나무 쪼가리를 하나 공가서 꿰어서 가는데 딱 떨어지니까 피식 소리 나니까 우리도 피식 소리 모르니까 둘이는 주저와서 왜 그러지 보고 나도 맞으려고 하는데 순간들 상방아뜨라 팡한다. 그러니까 난 팡하는 소리 드러나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애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도망가는 줄 알아서 없는 줄 알았지 비록 산산조각 나서 없어진 건 몰랐다고. 순식간에 6살, 7살 난 아이 2명이 숨졌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엉덩이에 파편이 박힌 아이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건 당시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아주 깊숙이 패이고 옆에 담벼락이 전부 다 무너지고 상황이 아주 참 비참했다 그래요. 둘이가 이렇게 산화돼 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둥그는 고무신짝하고 널리 이렇게 찢긴 옷까지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 피 묻은 흙 같은 거 좀 넣고 해서. 아이들이 놀던 빈집에 수류탄을 두고 간 건 경찰로부터 훈련받던 청년단이었습니다. 훈련받던 그 청년단들을 모아서 숫자를 파악하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려서 이거 왜 없어졌냐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훈련받다가 못 찾았는데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조사받던 지서장인지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그 훈계를 너희들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민간에 피해를 받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질타하는 것까지는 내가 봐서.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상처는 아이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출입 금지가 풀리면서 7년 7개월에 걸친 비극이 끝났지만 죽음의 공포는 계속됐습니다. 1956년 5월 2일 서귀포 남원 하레리 길가에서 아이 둘이 수류탄을 밟고 숨졌습니다. 겨우 10살, 13살이던 아이들은 목장에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그것을 폭발되니까 뭐 이 몸 네 몸 서로 섞여졌을 거고 뭐 참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고깃집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수습해서 먹다니까 부모님 내가 직접 그 눈으로 봤으니까 매일 가슴 아프고 생각하고 꿈에 나타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옷이 다 헐어가지고 제목을 못 다니겠다 해서 옷 가서 밥부터 주고 산책도 가서 울면서 계속 그걸 하면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형님 멀자. 유족들은 수류탄이 4.3 때 남겨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희생자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이 지나 발생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3년 만인 2024년 1월에야 겨우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4.3 사건이 아니었다면 왜 그때 거기에 폭발물이 있었겠는가. 따라서 이분들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좋은 길로 이제 가게 되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동생이 형 만나 매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만날 거 아니까 형님 꼭 만나서 포옹하고 같이 안아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4.3 당시 군경이 두고 간 폭발물로 어린이들이 희생된 사건을 발굴해 연속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개된 정부의 4.3 추가 진상조사에 폭발사고 희생자들이 포함됐습니다. 2024년 6월부터 피해 조사에 나선 추가 진상조사단. 아이들이 수류탄을 주운 장소부터 사고 지점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생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그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셔서 이게 추가 진상 조사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폭발 사건에 대한 뭐 제보가 있는 이런 곳을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학교 제적부를 뒤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확인됐습니다. 단기 4282년 3월 10일 본교 폭발 사건의 사망이라고 적혔네요. 1학년이에요. 사망자 기록을 찾고 부상으로 인한 전학생 단서도 발견했습니다. 그 2학년생의 학적부들을 보니까 출석 일수가 굉장히 모자란 학생들이 많아서 혹시 그 당시에 부상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부산 출신 장길돌은 숨지고 양상수와 현성용은 치료를 위해 전학 갔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적혀 있진 않지만 그해 10명 남짓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면서 폭발 사고 피해자로 추정됐습니다. 2015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표성국민학교 폭발 사고에 피해 학생도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18명 이외에 또 다른 희생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때 당시 학생이 많이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사망을 당해가지고 교실이 학 반이 없어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 다 연달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사고 당일 숨진 학생 중에는 6학년 김창웅과 1학년 김두홍도 있었습니다.
KBS는 김두옥의 죽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창자만 나면 살아있어요. 그 조금씩의 죽음을. 식사한 사람도 많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우리 동창 하나는 또 손을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사고 이후에는 정말 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도 겁난 건 처음 봤어요. 그 부상한 애들 정말 억울하니까 해가지고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길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한을 풀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2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형님이 그 방송 봐가지고 표선초등학교에서도 너네 형도 그 폭발물에 타져가지고 다 같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청했다는데 너네는 무사 신청 안 해주셔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같이 병원들이 좋았으면은 살았을 사람도 좀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파편에 맞아 엄지손가락을 잃고 이른 나이에 숨진 1학년 김형수의 피해도 드러났습니다. 운동장에 피로 막 범벅되고 다 자빠져 다 죽고 갱인해진 뒤 낭중에는 우리 오빠를 찾아보나니 아들은 찾아보나 손가락 잘라져 피 찰찰 나고 있네 울음설에 아이고 이제는 다 썩어감실 거요 그 주룩하면 그 주룩말 하면 할망이 안타까운 거다. 한 번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진상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났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5구의 신원이 확인되던 날, 군 토벌대에 끌려갔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김영숙 할머니는 복받치는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948년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귀국하신 아버지는 3일이란 짧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지신 아버지는 74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 그 딸과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봄,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이듬해 숨진 셋째 언니 역시 4.3으로 인한 폭발사고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TV를 틀어보니까 그 4.3 그 서기 초등학교 그 서건숙 씨랑 그 인터뷰하는 과정이 방송돼 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달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우리 언니가 민혜 씨가 저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 두 쪽이 잘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업고 그 병원에 뛰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병원에 가득 있었다고요. 그 다친 사람이랑 뭐라. 그때는 학교 선이 일절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같이 다 가서 같이만 무슨 모양이라 어디 가서 이제 그것뿐 했지 풀어만 주면 좋지만 어떻게 그걸 풀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나는. 4.3 평화공원에 계신 아버지 무릎에 셋째 딸을 안겨드리면 서러움이라도 좀 풀리지 않을까. 가까스로 죽음은 피했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11살 소녀도 있습니다. 서귀포 시장 한편에서 야채를 파는 김순매 할머니. 폭발 현장을 목격한 김 할머니는 그날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있었으면 죽었어. 폭발 소리 나가지고 우리는
그 다른 이제 그 독간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많이 그냥 다쳐서 가는 아이 있고 죽어서 가는 아이 있고 막 그냥 양쪽에 어깨 들고 그냥 막 그 비는 많이 오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차니까 그냥 막 그냥 끌고 가는 거 봤지. 충격이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학교도 안 나간 거야. 그때 놓치니까 공부를 못 해본 거야. 무서워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보니까 또. 피해 학생들을 하나둘 확인하던 가운데 사고 당시 5학년이던 소년으로부터 그날의 진상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필귀정이랄까 진실에 아주 가깝게 해줬던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내가 그 전화를 한번 걸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게 참 슬픈 과거죠. 슬픈 과거예요. 오 할아버지는 폭발물을 가지고 논 친구들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수류탄을 가져온 사람도 우리 반 학생이고 던진 것도 우리 반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구나 뭐 했었는데 활달한 친구인데 그 후로 이제 뭐 하니까 친구들하고 사귈 수도 없고 참 담임 선생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당시 학교에서 처음으로 폭발물을 발견한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워낙 참혹한 사고였다 보니 역시나 그날을 떠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그냥 무슨 군인들 잡다가 가니까 무슨 뭐 이런 총이든지 뭐든지 보면은 그거 주워가지고 교무실에 갖고 와라. 그런 말만 한 거지. 벚꽃 바로 나무 그 큰 나무 이제 다 잘라버렸지만은 그 옆에 보니까 이때 그 폭탄이 아니 한 30cm 될까 파괴 폭탄이니까 파괴포. 그래서 그거 줘가지고 교무실에 갖고 갈라는 참에 그 김도신이 애가 그거 보자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다. 창밖으로 던졌어요? 창밖으로. 난 창문 곁에 있으니까 좀 파편으로 이걸 맞았는데 그 김도신이 무릎팍 맞았을 거라 무릎팍. 모르니까 그렇게 온 거지. 알았으면 뭐 그렇게 안 할 건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프지. 그 죄 없이 말이야 놀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하니까. 조회 시간마다 죽은 아이들을 애도하기 위한 묵념이 이어졌고 폭발물을 던진 아이는 그 일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어릴 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장난삼아 던진 게 이제 피해가 그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종교에 귀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로까지 이렇게 되고 자기가 속으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겠지 뭐. 오죽했겠어요. 어릴 때 그 똑같은 피해자예요. 거기도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아직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갈 거예요. 기억 저편에 감춰뒀거나 고통을 껴안은 채 숨죽여 살아온 아이들. 수십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따로 있었지만 죄책감은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KBS는 수소문 끝에 40여 년 전 일본으로 떠난 북촌 폭발사고 피해자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파편을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고 다리를 크게 다친 7살 소녀는 사고 후유증으로 35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면서 자주 그 말을 자주 말했었는데 나는 그냥 심각하게 안 들었죠. 매일 하는 말이니까 또 오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감염이 돼서 오래 치료했어요. 한 10년 정도 치료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시고 말았죠. 눈 수술 못하고 항상 슬픈 얼굴로 했죠. 그거로 인해서 자기 생활, 일생 생활이
활발치 못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런 일을 놓고 지금에 와서 인터뷰 이런 식을 할 거라고는 생각 전혀 나는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처참한 사고의 피해자가 됐지만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 났는데 그런 거 조사조차 안 하느냐. 세상에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제까지 지내다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류탄 그 애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만들었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흘린 그 수류탄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이것은 4.3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이러한 인명살상 모기를 국가는 반드시 수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생명들. 4.3이 아니었더라면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70년 넘게 이어진 아픔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국가는 결코 시대가 남긴 상처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 폭발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참상을 당한 분들인데 개인의 고통이나 혹은 개인한테 자기한테 스스로의 죄책감을 이제 쓰고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사가 그분들의 어떤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군경이 유실한 그런 폭발물을 갖고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갖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놀다가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4.3 사건이 바로 원인이 돼서 이렇게 어린 희생을 겪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8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그 어린이들을 희생자로 결정을 해서 저 위패봉안소에 위패를 모시고 그래도 위령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한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미안함에 긴 세월 침묵하던 7살 소년이 바깥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기억의 무게를 짊어지고 건너온 삶. 삶의 끄트머리에 다다르자 덮어두었던 시간이 자꾸 말을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생각을 나면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이 잡념이 생겨요. 전혀 어디 가서 이 얘기도 하기도 싫고 나로 인하여 그 어릴 때 그 수리탄이 아닌지도 몰라서 하나의 그 불장난처럼 했는데 보증을 통해 숨진 친구 한 명을 4.3 희생자로 인정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트라우마 치료 받으러 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그 치료를 안 해보니까 정말 그 생각이 좀 남다르네요. 나는 생존을 해서 80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식을 잃은 부모 형제간들이 나를 봤을 적에 빈축을 사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문을 연 트라우마 치유센터. 과연
평생을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까?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자주 꾼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어떤 꿈을 꾸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렇게 너가 그랬지? 왜 너 혼자만이지? 이런 꿈을 참 꾸었을 적에는 내가 동료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서 참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을 잊혀질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드문드문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그 폭발물 사고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죄책감이라던가 수면의 문제라던가 그 과거의 기억, 그다음 불편감 이런 것들이 더러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나타난다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누군가의 귓가에는 폭발음이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 4.3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